진행 들어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보죠. 우리가 선형 대수학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형 대수학. 선형 대수학은 알지브로라고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더하고 빼고 계산하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걸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선형이라는 말을 쓸 텐데 보통 우리가 수학에서 리니어란 말을 보통 많이 쓰거든요. 리니어. 넌리니어란 말도 많이 쓸 겁니다. 넌리니어란 말도 씁니다. 일단 리니어와 넌리니어의 뭐 가장 기본적인 차이를 한번 볼까요? 리니어는 뭐냐면 우리가 함수와 함수 앞에다가 상수를 곱하는 걸 리니어라고 합니다. 그냥 단순한 거죠. 함수에다가. 그 다음에 함수와 함수를 이렇게 두 개, 이것도 마찬가지죠. 얘도 리니어죠. 근데 두 개 함수를 두 개 더하고 빼는 것도 하나의 선형 리니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가 간단하게 예를 들면 뭐 x 플러스 1 이런 거 하나 설명을 들죠. 즉 우리가 리니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자면 직선입니다. 직선. 그죠? 직선을 우리가 리니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넌리니어라는 말은 함수를 두 개 곱하는 거죠. 이렇게 곱하고 두 개의 함수를 나누고 두 개의 함수를 합성시키고 이런 값들이 전부 다 넌리니어라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x제곱 같은 경우 뭐 아니면 얘 나누기는 뭐 x분의 1 같은 경우 뭐 이렇게 예를 들어 볼까요? 전부 다 이건 뭡니까? 곡선이 휘죠. 이렇게 맞죠? x제곱 휜다면 이런 것들은 뭐냐면 우리가 곡선이라고 그 말을 다른 말로 해서 전문적인 용어로 넌리니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선형 대수학이라는 이야기는 뭡니까? 쭉쭉 뻗은 직선들을 더하고 빼고 하는 작업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선형 대수학이라고 합니다. 선형 대수학이 뭐야? 이러면 행렬 다루고요. 행렬을 왜 다루지? 라고 한다면 행렬에 숫자들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1, 2, 3 뭐 이런 숫자들. 여기서 보시다시피 리니어 시스템이라는 용어로 쓰는데 시스템이란 말은 식이 여러 개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개. 식이 여러 개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방정식이죠. 이퀄이 들어가 있으면 방정식이랍니다. 선형이란 말이 들어가 있네? 리니어란 말이. 리니어란 말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함수 x, y, z 내가 궁금한 값들 내가 풀고자 하는 대상을 말합니다. 내가 풀고자 하는 대상이 x, y, z입니다. 근데 이 풀고자 하는 대상들이 서로 엮여져 있는 이런 제곱수가 들어가 있지 않죠? 이런 것들은 뭡니까? 넌리니어라고 하죠. 맞죠? 서로 섞여져 있으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그러면 이렇지 않은 이 개수들만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상수 곱하기 내가 관심 있는 거, 상수 곱하기 내가 관심 있는 거 더하기 이런 식으로 포함되어 있는 걸 우리가 리니어라고 하죠. 수학적으로 계산하고 있으니까 이걸 선형 대수학이라고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코에피시언트 매트릭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정의는 뭐냐면 이 연립방정식에서 주어져 있는 개수들만 뽑아서 우리가 표현하는 걸 말하죠. 즉 무슨 말이냐면 4, 6, 9 그 다음에 6, 그 다음에 0,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5, 마이너스 8, 1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걸 이걸 코에피시언트 매트릭스라고 이렇게 보통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이 코에피시언트 매트릭스를 가지고 우리가 다루기가 편리해지고요. 그리고 이게 선형 대수학이다 보니까 이 숫자만 한번 보시죠. 4는 뭡니까? 실수축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직선 위에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선형 대수학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한 줄을 볼까요? 한 줄. 예를 들어 4,6,9라고 한다면 벡터로 생각한다면 하나의 쭉 뻗은 선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선형 대수학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물론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시다시피 앞부분만 이렇게 표현했지만 근데 우리가 연립방식 풀다 보면 오른쪽이 전부 다 0이 되는 케이스도 있고 0이 되지 않는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전부 다 0이 되면 우리가 쉽게 문제를 풀겠지만 오른쪽의 값이 0이 아니고 뭐라도 살아있으면 문제는 어렵게 됩니다. 저 정보까지 우리가 포괄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선을 그어서요. 6, 20, 10이라고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하는데 이건 뭐냐면 뒤에 부분의 정보들도 첨가하겠다, 추가하겠다라고 해서 오그멘티드 매트릭스, 첨가 행렬, 확대 행렬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한다는 겁니다. 정의 자체가 그렇다는 거죠. 일단 시작점에서 보다시피 이제 두 번째 넌리니어 연립 방정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넌리니어일까? 뭐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공수나 이런 데서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데요. 지금 보다시피 내가 관심 있는 건 뭐냐면 X와 Y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자 보시면 X와 Y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 Y가 어떻습니까? Y가 두 번 곱해져 있죠. 곡선으로 연결돼 있잖아. 얘는 선형 대수학이 아니란 말이에요. 또 보시면 알겠지만 얘는 뭡니까? 내가 관심 있는 건 X인데 X가에 관심이 있는데 여기다가 뭐가 합성되어 있냐? 코사인이라는 값이 합성되어 있다는 의미로 파악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뭐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넌리니어는 뭘 이야기한다? 함수를 곱하고 나누고 합성하는 게 전부 다 넌리니어라고 했잖아요. 얘 넌리니어입니다. 얘도 마찬가지인가요? 얘 봐요. 바로 보고 판단할 수 있나? 얘 어떻습니까? 내가 관심 있는 게 X와 Y에 대해서 관심 있는데 서로 엮여져 있잖아요. 넌리니어죠. 그렇죠?
그러다가 얘는 뭡니까? 루트라는 값과 내가 관심 있는 x가 합성되어 있는 꼴이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비선형이라 합니다. 별거 없습니다. 선형과 비선형은. 자, 넘어갈게요. 그럼 이 선형 대수학을 공부를 하다 보면 우리가 해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시다시피 얘 말고요. 얘는 경우에 따라서 생길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지만 이 선형 대수학 같은 경우는 내가 궁금해하는 이 x와 y와 z에 대한 정보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찾아낼 수 있냐? 정보가 몇 개 있느냐에 따라서요. 예를 들어서 이 시스템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일 위에 식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됩니까? 4x 식이 하나밖에 없단다면 6-6y-9z 이렇게 넘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4를 나눠버리면 뭐 이렇게 쓸 거 아닙니까? 4를 나눠서 이렇게 표현을 할 거예요. x는 얼마입니까? 이렇게 표현되죠. 그래서 x, y에다가 뭐라고 잡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알파, 뭐 z를 베타 이렇게 잡으면 이게 하나의 해가 됩니다. 맞죠? 이것도 하나의 만족하는 거죠. 알파와 베타 이렇게 된다. 그러면 전부 다 되죠. 뭐 어떤 알파와 베타만 잡아 넣으면 얼마든지 x를 찾을 수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식이 두 개가 있으면 두 개를 가지고 우리가 조합을 해도 해를 찾을 수 있느냐?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개가 있으면 내가 모르는 식은 내가 모르는 변수는 하나, 둘, 세 개지만 관계식이 세 개 있으면 이건 분명히 찾을 수 있는 거죠. 이런 경우들을 다 묶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형계가 최소한 하나의 해를 가진다면 해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걸 우리가 전문적인 용어로 consistent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낼 때 consistent 연립방정식을 하나 던져놓고 consistent한지 안 한지 설명하라 이렇게 시험 문제를 내거든요. 그래서 consistent에 대한 의미를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inconsistent라고 합니다.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하죠. 아까 좀 전에 말했듯이 선형 대수학이라는 게 linear 쭉쭉 뻗은 직선만 다루고 있죠. 지금 보시다시피 얘도 뭡니까? 지금 식이 이렇게 세 개가 나와 있지만 평면이라고 두 개만 있으면 평면이죠. 맞죠? 직선 두 개만 있으면 직선이 되고 세 개가 있으면 뭡니까? 쭉쭉 뻗은 평면이죠. 2차원 공간에서는 직선 z가 없다고 친다면 직선이죠. 평면이죠. 맞죠? 이렇게 됩니다. 직선이란 평면이다 쭉쭉 뻗어 있는 거니까 우리가 이런 케이스를 따질 수가 있습니다. 두 개짜리 보면 쭉쭉 뻗으니까 두 개가 쭉쭉 뻗어서 서로 뭡니까? 만나지 않는 inconsistent 해가 없는 경우도 생기겠지만 두 개가 직선이니까 서로 교차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가 유일하게 하나 생길 수가 있고요. 또 이게 하필이면 또 정확하게 또 일치할 수도 있죠. 두 개의 직선이. 그럼 무한개의 해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해가 없던가 유일하던가 아니면 무한개의 해가 생깁니다. 그럼 우리가 이 시스템 문제를 보고 해가 한 개일지 두 개일지 세 개일지 혹은 해가 없을지를 어떻게 판단할 거냐는 우리가 아까 말했던 첨가 행렬, 그 다음에 개수 행렬을 가지고 특징을 가지고 우리가 뒤에 가서 따져봅니다. 그런 것들은 다 간단한 테크니컬하게 푸는 부분들이니까 크게 신경 쓸 건 없고요. 일단 그러면 뒤에 가서 이제 보죠. 또 하나 있습니다. 연립방정식을 들어가기 전에 하나 또 설명 하나 더 정의들을 하나 더 하는데 호모지니어스란 말과 넌 호모지니어스란 말을 씁니다. 이걸 동차 혹은 제차 방정식이라고도 합니다. 제차 혹은 비동차 혹은 비제차라고도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번역을 할 때요. 이건 뭘 이야기하냐면 예를 들어서 앞쪽으로 가서 보시면 여기에 식이 전부 다 6, 20, 10 이렇게 오른쪽의 값이 살아 있습니다. 즉 제가 이렇게 썼어요. 4x 플러스 6y 플러스 9z 마이너스 6 이퀄 0. 그 다음에 6x 마이너스 2z 두 개만 쓰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썼어요. 학생들을 눈 가림을 하기 위해서. 자, 이 동차 방정식의 정의는 뭐냐면 오른쪽의 값이 전부 다 0이 될 때 동차 방정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오른쪽의 값이 0이 아니고 살아있는 경우를 우리가 말하냐면 넌 호모지니어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거나 똑같은 식이 아닙니까? 근데 학생들은 보니까 얘는 0이니까 넌 호모지니어스고 얘는 넌 호모지니어스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관심 있는 변수입니다. 내가 관심 있는 변수는 왼쪽에 놔두고 관심 없는 건 전부 다 오른쪽으로 넘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관심 있는 건 뭐예요? X, Y, Z에 대해서 관심을 갖잖아. 그래서 X, Y, Z 관심사는 전부 다 왼쪽으로 넘겨놓고 관심 없는 나머지를 오른쪽으로 넘겨봤더만 전부 다 오른쪽에 아무 정보가 없더라. 0이 되더라고 하면 우리가 호모지니어스라고 하고 오른쪽의 값이 살아있으면 넌 호모지니어스라고 이렇게 판단하면 됩니다. 공수할 때도 그렇고요. 이거는 연립방정식 문제 풀 때 가장 기본적인 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일단 뭐 선형대수학은 뭐 이런 거 다루는 게 우리가 선형대수학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직선, 평면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게 전부 다 선형대수학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시피 이런 거죠.
지금 여기도 보면 얘는 뭡니까? 비동차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5가 되어 있고 비동차인 거 알겠지만 여기는 0이 되어 있으니까 마치 비동차가 아닌 호모지니어스인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조금 전에 말했듯이 내가 관심 있는 건 X와 Y가 관심 있는 거지 X가 관심 있는 6이 관심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6은 다시 오른쪽으로 넘기니까 마이너스 6 오른쪽이 살아있죠. 이런 경우는 넌 호모지니어스라고 합니다. 얘 같은 경우는 보시면 내가 관심 있는 숫자들은 전부 다 관심 있는 거 왼쪽으로 넘겨놨어요. 관심 있죠? 관심 있어요. 다 관심 있는 거 왼쪽으로 있고 오른쪽에는 하나도 남지 않았죠. 이런 경우를 우리가 호모지니어스, 동차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동차인 경우는 이제 왜 이렇게 분리를 하냐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우리가 분리해 놓으면 편리하게 풀 수 있다는 겁니다. 뭐냐? 예를 들어서 이 같은 경우 한번 볼까요? 얘를 만족하는 XYZ는 항상 해가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XYZ에다 0을 대입하면 항상 만족하죠. 이거 우리가 트리비얼 솔루션이라고 트리비얼 솔루션. 자명하다. 뭐 당연한 해다 이런 의미죠. 트리비얼 솔루션이랍니다. 하지만 얘 같은 경우는 00만 되는 게 아니죠. 00 외에 나머지 값이 생깁니다. 이걸 우리가 non-trivial solution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non-trivial solution. 얘는 항상 존재하죠. XYZ가 0입니다. 0 우리가 찾을 필요가 있나요? 0 외에 나머지 해를 찾는 게 우리의 목적이지. 너무 당연한 이야기는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trivial solution이냐 non-trivial solution이냐 이런 용어로 좀 쓴다는 겁니다. 넘어갈게요. 이제 행렬입니다. 행렬은 아까 행렬도 선형 대수학에 선형에 들어가죠. 왜 그렇습니까? 선형이 돼 있으니까 우리가 A 행렬 뭐 예를 들어 제가 숫자로 1, 2, 3, 4 뭐 이렇게 많이 쓰는데 4, 5, 6, 7, 8, 9 이렇게 숫자로 제가 쓸게요. 이렇게 간단하게. 이 숫자 하나하나가 뭡니까? 직선 위에 놓여 있는 숫자지 않습니까? 직선 위에.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뭡니까? 선형이야 이렇게 따질 수도 있어요. 아니면 우리가 보통 쓰는 게 이걸 우리가 1행이라 하죠. 1행, 행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행도 보면 벡터로 따져보면 이걸 우리가 1, 2, 3 해서 벡터로 이렇게 표현해도 이것도 뭡니까? 벡터 1, 2, 3 3차원 공간이 직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선형 대수학이 되죠. 어떻게 따지든 지간에. 그래서 우리가 행렬을 다루게 첫 번째 선형 대수학에서 다루는 게 행렬을 다룬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행은 우리가 low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low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영어를 쓸 때 용문으로 쓸 때 항상 R이라는 용어를 많이 쓸 겁니다. 앞으로는. 그 다음에 이제 또 마찬가지로 열 이렇게 따질 때 이걸 우리가 일열이라고 하죠. 그렇죠? 일열 이렇게 따집니다. 컬럼이라죠. 컬럼. 이렇게 그래서 C를 보통 많이 씁니다. 그러면 우리가 행과 열이 몇 개가 있느냐를 가지고 우리가 행열의 크기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크기를 갖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행이 몇 개고 열이 몇 개냐 크기라고 이렇게 합니다. n by n이라고 할까요? 예를 들어서 하나, 둘, 세 개, 세 개의 행, 하나, 둘, 셋, 세 개의 열. 그래서 3 곱하기 3을 우리가 이 행열의 사이즈, 크기라고 이렇게 합니다. 모양새가 어떻느냐 이런 걸 따지는 거죠. 각각 성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따질 겁니다. 요 성분은 뭐예요? 일행 일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A의 요 성분을 우리가 보통 일행 일열이라는 의미에서 1, 1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하죠. 얘 같은 경우 요런 건 뭡니까? 얘는 1행, 2행, 1열, 2열이니까 얘는 뭐라고 쓰냐면 A의 2행, 2열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겁니다. 자, 요거는 뭡니까? 얘는 A의 3행, 3열 뭐 이런 식으로 보통 표현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행렬을 이걸 다 이렇게 숫자로 표현하려니까 무척 귀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찮아서 우리가 보통 쓰는 게 어떻게 쓰느냐 하면 행렬의 표현처럼 행렬을 표현할 때 제가 괄호를 썼는데 행렬을 표현할 때 꼭 괄호를 쓰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두 가지 표현법이 있어요. 행렬을 표현하는데 이렇게 행렬을 A 행렬을 이렇게도 표현을 하지만 행렬을 표현할 때 꺽쇠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꺽쇠로 이렇게도 꺽쇠로 꺾어서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두 가지 방법이에요. 한 가지 또 하나 있죠. 직선으로 이렇게 연결하는 거. 이거는 또 다른 거죠. 얘가 의미하는 건 다릅니다. 행렬 식구할 때 쓰는 거고 얘는 뒤에 가서 이야기하고 행렬을 표현하는 방법은 괄호 아니면 괄호를 이렇게 쓰던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각 성분을 우리가 표현한다고 해서 이 각각 성분은 얘 성분들, 요 성분들을 행과 열. 그래서 행과 열이라는 의미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럼 이렇게 쓰면 사이즈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니까 여기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I는 M개야. 그 다음에 J는 N개야.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뭐 당연히 사이즈를 당연히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굳이 쓸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얘 지워버리고 이렇게도 보통 많이 씁니다. 또 표현법을 보시면 A 행렬에 이렇게 또 표현을 하죠. A 행렬에 행렬이죠. 행렬. 이 사이즈, 이 전체를 쓰기 귀찮으니까 이렇게 쓴 겁니다. 그래서 A 행렬의 IJ번째라는 이 의미는 뭘 의미하냐면 각 성분 A, IJ 뭐 이런 의미를
포괄하다, 포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행렬을 첫 번째 뭐 보는 거죠. 근데 편입에서 우리가 다루는 행렬들을 총 다 엮어보면 한 10가지 정도가 나옵니다. 그 10가지들의 특징과 성질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많이 풀게 되는데 우리가 행렬들의 몇 가지 성질들을 한번 쭉 총정리한 다음에 살펴볼게요. 로우 벡터라는 게 있고 컬럼 벡터라는 게 있습니다. 말 그대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예를 들어서 1, 2, 3 이렇게 쓴 걸 우리가 뭡니까? 행 벡터라고 합니다. 우리가 표현할 때 행 벡터를 표현할 때 여기 지우고 지울게요. 행 벡터를 표현할 때 이걸 우리가 뭐 이렇게 괄호 1, 2, 3 이렇게 행렬로 표현할 때도 있고 아니면 뭐 괄호를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첫 번째 행을 그냥 그대로 쓴 겁니다. 행을. 근데 이 의미는 뭐하고 같으냐면 벡터 1, 2, 3이라는 벡터의 성질과 똑같죠. 표현법만 이렇게 한 거지 실제로 의미하는 거는 이걸로 의미합니다. 직선이죠. 직선을 의미하고 있다. 공간적인. 그래서 우리가 벡터를 의미한다는 의미에서 이걸 뭐랍니까? 행 벡터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얘도 이렇게 밑으로 내려서 벡터를 쓸 때, 행렬을 쓸 때 제가 괄호를 넣고 1, 4, 7 이렇게 밑으로 썼다고 칠까요? 이렇게 밑으로 썼다 하더라도 얘를 표현하는 방법은 뭐 이렇게 쓰기는 그렇잖아요. 1, 4, 7 이렇게 쓰기는 참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안 쓰고 우리가 보통 벡터니까 이렇게 써요. 1, 4, 7 이렇게 보통 많이 쓴다고요. 근데 사실 이 의미나 또 이걸 우리가 또 해석하기 나름에서 얘를 우리가 트랜스포즈라고 보통 용어로 쓰는데 행과 열을 순서를 바꿔버립니다. 1행을 1열로 쓰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도 많이 써요. 1, 4, 7 이렇게도 구분해서 많이 씁니다. 트랜스포즈. 좀 이따가 트랜스포즈 이야기를 또 한 번 더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행벡터, 열벡터 이런 말을 씁니다. 지금 여기서는 행벡터, 열벡터가 정말 단순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근데 뒤에 가면 이제 차원 정리, 공간론 이야기가 들어오면 이게 상당히 골치가 아파집니다. 지금 여기서는 별거 아닌 거, 뭐 저거 한 줄 그냥 행, 열이야 이렇게 따지겠지만 뒤에 가면 내용이 상당히 복잡한 내용으로 이렇게 연관이 될 거예요. 세 번째 가볼까요? 세 번째는 이제 스퀘어 매트릭스라고 합니다. 스퀘어 매트릭스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방행렬이라고 합니다. 정방행렬이 뭐냐? 행과 열이 같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주 보게 될 행렬입니다. 왜 이러하냐면 행렬식이나 대각화 뒤에 가면 그러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런 행렬들을 다룰 때는 전부 다 정방행렬이 돼야 됩니다. 정방행렬이 된다는 말은 뭘 의미하죠? 연립방정식의 정보가 완벽하게 주어졌을 때를 말합니다. 다시 가서 볼까요? 앞으로 갈게요. 자, 요겁니다. 예,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정보들 3x3 행렬이죠. 3 곱하기 3 행렬은 뭘 의미한다고요? 연립방정식에 대한 정보를 완벽하게 준 겁니다. 이 완벽하게 줬을 때의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쉽게 풀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루는 전부 다 행렬들은 정방행렬들을 다룹니다. 정방행렬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 요 정보만 주어져 있다고 한다면 이건 다루기가 무척 까다로워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정방행렬, 스퀘어 매트릭스를 보통 다루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표현을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요 성분 우리가 메인 다이고날이라고 하는데 사람도 허리 척추가 가장 중요한 것처럼 저도 오래 앉아있으니까 허리가 아프더라고요. 허리 똑바로 앉으시고 이 허리가 이제 뭐냐면 메인인데 메인이죠. 메인이에요. 다이고날이라고 합니다. 대각 성분이라고 하죠. 스님 이쪽은 대각 아닙니까? 이러는데 이거는 아니고요. 이게 행렬의 성분들 X, Y, Z의 성분들 때문에 순서대로 밑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지금 주 대각 성분은 A11, A22, A33 이거에 대한 정보들을 보통 많이 묻습니다. 나중에 공식화해서요. 이 대각 성분만 열심히 묻게 됩니다. 대각 성분만 있으면 우리가 문제를 푸는데 엄청 편리합니다. 엄청 편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메인 다이고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대각 성분을 제외한 모든 요소 엔트리라고 합니다. 보통 요소를 엔트리라고 하는데 이 성분 제외한 나머지가 전부 다 0이 된다면 그럼 우리가 뭐라고 정의하냐면 다이고날 매트릭스라고 이렇게 합니다. 대각 행렬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제가 뭐 세팅을 하고 있죠.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정의한다, 이렇게 한다, 얘를 왜 다루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 가겠습니다. 네 번째는 좀 전에도 말했듯이 허리 척추 부분만 숫자들을 다 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렬의 생명은 어디가 있습니까? 허리, 다이고날에 다 있다는 거예요. 다이고날. 그걸 우리가 푸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최신 서현대수학 우리가 내용들이 뒤에도 계속 보면 이 다이고날의 정보가 다 들어요. 허리에 그냥 한마디로 뭐 전부 다 초점이 다 맞춰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트레이스라고 합니다. 트레이스라고 하고 TR이라고 하죠. 대각 합이라고 합니다. 대각 성분들의 값의 합만을 이야기합니다.
시험 문제 자주 나오죠. 맞죠? 매번 나오는 게 트레이스 구하라.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냥 단순하게 A 행렬, A 행렬 이렇게 두고 트레이스 구하세요. 이렇게 시험 문제 내면 그건 바보나 내는 거고, 행렬의 특징을 막 계산해 놓은 다음에 트레이스를 구하라. 뭐 이런 거 내겠죠. 많이 냅니다. 뭐 최상위권들도 매번 내는 감초처럼 내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6번째. 트랜스포즈라고 합니다. 트랜스포즈는 행과 열을 순서를 바꾸는 거죠. 전치행렬이라고 하죠. 일단 우리가 정의 자체는 다 꿰차고 있어야 됩니다. 전치행렬은 뭐냐면 트랜스포즈라고 합니다. 보통 A 뭐 여기 들어갔나? 여기 보면 A 행렬이 주어져 있으면 A 행렬에 라지 T를 쓰기도 하고 어떤 책에서는 A에 스몰 T를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쓰기도 하고 저기도 쓰기도 하니까 저도 약간 혼용되게 쓸 겁니다. A 트랜스포즈. 이건 뭐냐면 행과 열의 순서를 바꾸는 겁니다. 뭐 복잡하게 쓰지 말고 1, 2, 3, 4 이렇게 쓸까요?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얘가 A 행렬이에요. 얘가 A 행렬이면 A 트랜스포즈라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얘를 뒤집는 거죠. 얘가 1행을 1열로 1, 2 이렇게 쓰는 거예요. 2행을 2열로 3, 4 이렇게 떨어뜨리는 거예요. 너무 쉽지 않습니까? 맞죠? 그럼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 게 A 트랜스포즈의 트랜스포즈는 뭡니까? 뒤집고 뒤집으면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겠죠. 당연히 정방행렬이니까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행렬의 특징 중에 우리가 대칭 행렬과 반대칭 행렬이라는 게 있습니다. 행렬은 왜 반대칭 행렬과 대칭 행렬을 구분하느냐면 우리가 함수를 다룰 때 보면 우함수, 미적분학에 서 있었죠. 우함수, 기함수 있었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행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대칭 행렬과 반대칭 행렬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함수에서는 우함수, 기함수 한다면 행렬에서는 대칭 행렬, 반대칭 행렬이라는데 특징을 일단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대칭 행렬, 말 그대로 한글로 번역은 잘했습니다. 시메트릭이라고 합니다. 시메트릭. 양쪽이 다 같다면, 다 같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허리 척추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같다는 겁니다. 허리 척추 부분. 즉 이게 정의 자체를 본다면 이렇게 쓸게요. 행렬의 특징을 볼게요. 일단 A 정의 자체는 이겁니다. A 트랜스포즈가 A가 같은 걸 우리가 대칭 행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의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특징도 알아야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1, 2, 4 뭐 이렇게 제가 썼어요.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 척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가 같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죠. 정수리 부분은 여기에 다이고날, 메인 다이고날이라고 합니다. 행렬에서는 중심이죠. 이 중심을 제외한 나머지가 얘랑 이게 쌤쌤이 이렇게 되는 걸 그걸 우리가 뭐랍니까? 시메트릭하다라고 합니다. 대칭 행렬이라고 하죠. 자, 그럼 반대칭 행렬은 도대체 뭐냐라는 겁니다. 반대칭 행렬은 A 트랜스포즈의 값의 마이너스 A입니다. 이거는 학술적인 방법이고 도대체 이 마이너스 A가 무슨 의미냐? 학술적인 의미. 이거는 뭘 이야기하냐면 1, 2, 마이너스 2, 4 이렇게 여기는 중간에 0입니다. 자, 얘는 허리 부분이 허리가 없어요. 무척추 동물이라고 해야 되나? 허리가 없어요. 참 우울한 친구지. 허리가 없습니다. 근데 허리가 없지만 허리를 중심으로 양쪽을 살펴보니까 조금 약간의 차이는 비슷한데 약간의 차이가 있죠. 뭐예요? 보호의 차이만 있습니다. 보호의 차이. 그래서 마이너스 값이 있습니다. 마이너스. 보호만 가죠. 보호만 차이 있어요. 이런 경우를 우리가 말하냐면 반대칭 행렬이다. 이렇게 합니다. 참 안타깝죠. 대칭 행렬이 되면 참 좋겠는데 대칭 행렬에서 약간 보호 때문에 안타깝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뭐라냐면 영문에서 스큐란 말을 씁니다. 준이라죠. 준한다. 서브 이런 의미라. 스큐 매트릭스, 스큐 시메트릭 매트릭스랍니다. 이걸 우리가 반대칭. 근데 왜 반대칭 행렬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우리가 한글로 번역하면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준 하면 좀 너무 옛날 70년대 가는 느낌이에요. 준나 뭐 이렇게 준 대칭 행렬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반대칭 행렬 이름 별로 좋지 않습니다. 대칭 행렬과 반대칭 행렬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보다시피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써놨죠. 반대칭 행렬 혹시나 모를까봐. 주대각선분 여기는 전부 다 0이 되고요. 보시면 보호가 다르죠. 얘랑 서로 보호가 다르고 얘랑 보호만 다르지 같죠. 얘랑 보호만 다르지 같습니다. 이런 경우를 우리가 스큐라고 이렇게 합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8번째. 의외로 이제 이런 나중에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 여러 가지 어떤 행렬의 특징을 몇 가지 살필 텐데 행렬을 다룰 때 우리가 허리 부분만 살아있으면 상당히 좋아요. 다이고날, 대각 행렬이 되면 상당히 문제가 좋다는 걸 알게 되는데 실제로 이제
성분만 살아남게 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나중에 공부를 하다 보면.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함수의 특징을, 이 행렬의 특징을 몇 가지를 잡아오는데 상삼각 행렬이냐, 하삼각 행렬이냐 이렇게 해서 또 구분을 하게 되는데 왜 자꾸 이렇게 구분을 하느냐면 행렬을 그냥 통짜로 다루기 어려우니까 이걸 자꾸 분리해서 다루려고 하는 겁니다. 어려우니까요. 자, 삼각행렬이란 말 그대로 이제 성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썼다면 이렇게 아래쪽에 성분들만 살아있고 여기 숫자만 살아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0이 되는 이런 경우를 우리가 마치 삼각형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삼각형 밑에 숫자가 정보가 다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하삼각형렬 로어 트라이앵글 매트릭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만약에 위쪽에 이제 위에만 숫자가 다 살아있고 밑에가 전부 다 0이 된다면 이걸 우리가 말하니까 상삼각형렬 이렇게 합니다. 어퍼 트라이앵글 매트릭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정의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봅시다. 이 같은 경우처럼 이 대각선분 위로 이렇게 잡았을 때 위에는 살아있고 아래쪽으로 밑에가 전부 다 0이 되는 케이스입니다. 영행렬도 상삼각형렬이 되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얘는 뭡니까? 밑바닥만 밑에만 살아있죠. 하삼각형렬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물론 여기가 0이 돼도 마찬가지로 상관없습니다. 일단 삼각형을 그렸을 때 위쪽이 0이 되면 하삼각형렬, 삼각형을 그려서 아래쪽이 전부 다 0이 되면 상삼각형렬 이렇게 정의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전부 다 0이 되면 뭡니까? 상삼각형렬이 될 수도 있고 하삼각형렬이 될 수도 있겠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하나 또 있습니다. 맥등행렬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아이덴포텐트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편입 시험 문제에서 매번 나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이제 정방행렬에서 이야기하는데 행렬을 두 번 곱해서요. 자기 자신으로 들어가는 경우를 우리가 뭐라 하냐면 맥등행렬입니다. 같다. 맥이라는 이야기는 곱한다는 이야기예요. 곱해서 등 같다라는 겁니다. 곱해서 같다. 나중에 우리가 편입 문제를 풀다 보면 맥영행렬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맥영행렬. 맥영행렬이라는 게 있는데 그 책에는 제가 따로 표현을 안 해놨어요. 저 뒤에서 한번 다룰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뭐 10번째라고 할까요? 10번째라고 이렇게 쓸게요. 맥영행렬이라는 게 있는데 뭐 an 값이 n번 곱해가지고 이게 0이 되도록 하는 이 n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그 지수라고 합니다. 인덱스라고 보통 이렇게 씁니다. 인덱스라고 이렇게 쓰고요. 그래서 우리가 곱해서 0이 되도록 하는 행렬이다라고 해서 맥영행렬이라는 용어도 씁니다. 그러면 행렬에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 n을 구할 때 두 번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렇게 0이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0이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맥행렬의 지수 인덱스는 뭐냐면 이때도 3이 인덱스냐? 아니라 우리가 2가 인덱스입니다. 얘 행렬에서 곱해서 최소의 값을 곱했을 때 0이 되도록 하는 값을 우리가 인덱스라고 보통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뭐 저거는 뒤에 가서 우리가 맥영행렬이 나오면 그때 특화시켜서 한번 보도록 하고 일단 지금 제가 우리 교재 4페이지하고 5페이지에 전부 다 행렬에 관련된 내용들은 다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편입시험 문제에서 편입해서 다루는 행렬들은 이 총 뭐 10가지라고 하면 10가지, 저는 9가지라고 이렇게 분리해놨는데 총 9가지 특징들을 가지고 우리가 학습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뭐 연산을 한번 해보죠. 뭐 연산은 쉽죠, 맞죠? 지금까지는 뭐 그냥 즐겁게 웃고 있지 않습니까, 맞죠? 즐거워. 행렬의 연산 쪽도 그냥 즐겁게 웃을 수 있습니다. 행렬은 뭐냐면 각 성분끼리 더한다라고 하면 각 성분끼리 더하는 겁니다. 우리 교재에 있는 것처럼. 너무 단순한 것들은 제가 설명 안 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1, 2 있죠. 각 성분 합과 차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합한다는 이야기는 각 엔트리끼리 더하고 뺀다는 이야기는 각 엔트리끼리 빼는 겁니다. 대신에 이제 세 번째 거는 좀 조심해서 봐야 될 겁니다. 스칼라, 보통 이제 상수, 행렬에다가 상수를 곱한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걸 뭘 이야기하냐면 각 성분에 전부 다 곱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하게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제가 예를 들어서 1, 2, 3, 4 숫자를 이렇게 썼어요. 그럼 여기다 K를 곱했대. K를 곱하면 어떻게 되냐? 이게 아니죠. 예, K 곱하기 1, K 곱하기 1, 그 다음에 여기다 K 곱하기 2, 뭐 이렇게 3, 4 이렇게 되는 게 아니죠. 이게 아니에요. 전 성분, 한 행만, 한 열만 곱해지는 게 아니라 전 성분에다가 다 이게 이렇게 곱해지더라. 별거 아닌 내용인 것처럼 보이지만 편입시험 문제에서 정말 자주 물어요. 뭐 할 때? 행렬식 관련된 문제를 풀 때 그때 자주 묻습니다. 잘 신경을 쓰고 보시고
그리고 행렬은 우리가 연산을 할 때 곱하기 연산할 때 기억자로 계산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1, 2, 3, 4 뭐 내가 이렇게 숫자로 쓸게요. 그 다음에 5, 6, 7, 8 이렇게 숫자로 제가 간단하게 쓰겠습니다. 그러면 행렬은 곱한다는 의미는 뭡니까? 기억자로 곱하죠. 이렇게. 그죠? 기억자로 곱합니다. 그래서 기억자로 간단하게 한번 쓰면 얘 곱해가지고 5. 그죠? 그 다음에 요거 두 개 곱해서 7이 14 뭐 이렇게 쓸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계산할 때는 뭐예요? 얘랑 계산해서 두 번째 여기 정보를 또 여기 적죠.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서 뭐 여기도 얘 두 개 곱하니까 6 더하기 8이 16 이런 식으로 쓰겠죠. 그리고 나머지 또 밑에도 기억자로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행렬끼리 곱은 기억자의 곱이 되는데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가 보통 알고 있던 특징과는 좀 다른 게 있는 게 행렬은 특이한 게 이게 있죠. A와 B라고 되어 있는데 순서를 바꾸면 이게 B와 A가 이게 순서가 바뀌면 같을 수가 없다. 이 성질 하나 때문에 몇 가지 좀 조심해서 봐야 되는 것들이 생깁니다. 그게 좀 짜증나죠. 그러면 AB, BA가 다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같을 수도 있어요. 물론 같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일반적으로는 행렬의 순서를 바꿨을 때는 다르다. 그러니까 행렬을 곱할 때는 항상 순서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면서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될 겁니다. 근데 순서에 대해서 신경 안 써도 되는 것들도 간혹씩 있습니다. 자, 보면 알겠지만 행렬의 곱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좀 더 복잡한 폼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보시면 얘는 2 곱하기 2행렬이지 않습니까? 여기도 뒤에 것도 2 곱하기 2행렬이에요. 그러면 행렬의 곱에서 계산을 하면 특징적인 게 뭐가 나오느냐면 이 중간 단계는 뭡니까? 그냥 역할하는 거. 얘 치우고 결국 뭐가 되냐? 2 곱하기 2행렬이 나옵니다. 이게 곱했을 때의 계산법이죠.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다 써놨습니다. n by n 행렬과 그 다음에 nl 행렬을 두 개 곱하면 그러니까 곱한다 행렬을 두 개 곱할 때는 반드시 앞에 행렬의 열과 뒤에 행렬의 행이 같아야 개수가 같아야 사이즈 크기가 같아야만 우리가 계산할 수 있습니다. 무턱대고 곱할 수는 없어요. 곱할 때. 그러니까 크기를 잘 봐야 됩니다. 곱할 때는요. 그러면 두 개 곱해서 얘 두 개 날리고 m 곱하기 l의 행렬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뭐 제가 예를 들지 않더라도 나중에 문제를 풀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될 거니까 뭐 제가 여기서는 그런 언급을 크게 하지 않겠습니다. 넘어가죠. 자, 그러면 행렬을 계산하다 보면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계산합니다. 단순하게 A 행렬에 대한 정보만 따지는 게 아니라 행렬을 곱하고 더하고 여기서 아까도 말했지만 지금 제가 이 과목이 뭡니까? 선형 대수학이죠. 선형입니다. 선형이니까 뭡니까? 함수를 나눈다. 이게 행렬끼리 나누는 이런 작업을 안 합니다. 곱하는 거는 하긴 하겠지만 일단 더하고 빼고 곱하고 뭐 이런 정도지. 선생님 왜 행렬은 나누지 않습니까? 그냥 선형 대수학에서 대수학의 어떤 의미에서 깨지고 또 기하학적인 의미가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하지 않고요. 일단 곱하기는 연립방정식이나 여러 가지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상당히 도움을 주기 때문에 정리를 합니다. 보통 우리가 숫자에서 똑같이 x의 제로성 이러면 우리가 1 정의하는 것처럼 행렬도 마찬가지예요. 행렬을 0승하면 뭐가 되느냐? 1이 된다라는 의미를 단위 행렬 i라고 보통 씁니다. 단위 행렬 i라는 이야기는 얘가 만약에 2 곱하기 2행렬이라고 쓴다면 i라는 값은 뭐냐면 주대각선분 허리 부분만 1로 돼 있는 거예요. 허리 부분만 1. 그죠? 그리고 나머지 값이 0이 되는 걸 말합니다. 이걸 우리가 유닛 매트릭스라고 이렇게 합니다. 혹은 유닛 매트릭스 혹은 엘리멘터리 매트릭스라는 용어를 쓰기 때문에 얘를 또 이것도 씁니다. 이렇게도 써요. 그래서 i라고도 쓰기도 하고 어떤 책에서는 시험 문제 낼 때 i라고 내기도 하고 어떤 책에서는 또 e라고도 내기도 합니다. 엘리멘터리 매트릭스라고 하죠. 엘리멘터리 기초가 기본이 된다라고 하죠. 엘리멘터리 매트릭스, 아이덴티티 매트릭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행렬을 여러 번 곱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n번 곱하면 A 곱하고 A 이거는 근데 똑같은 행렬을 곱하는 거니까 순서에 상관은 없겠죠. 이렇게 해서 여러 번 이렇게 해서 n번 곱한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A를 n번 곱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뭐 사실 우리가 뭐 이걸 10번, 20번 곱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행렬을 계산하다 보면 이 행렬의 사이즈를 뭐 어떤 경우는 A를 2000 이제 올해 18년도죠. 18 이렇게 합니다. 2018을 구하라 이렇게 시험 문제가 간혹씩 나옵니다. 어렵죠. 미쳤어요. 2018번 계산하다가 그냥 그날 끝나는 거 아닙니까? 풀면 다행이지 못 풀겠죠. 찍고 말겠다. 그래서 이런 어떤 행렬의 특징들을 잘 잡아 나가면서 이런 사이즈가 큰 행렬들을 계산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단위 행렬은 당연하겠죠. 단위 행렬은 곱하면 곱할수록 자기 자신입니다. 그냥 맞죠? 자기 자신과 별 차이가 없다. 그리고 또
뒤에 가서 이야기하겠지만 이걸 우리가 역행렬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이 뭐냐면 행렬과 행렬을 이렇게 두 개 곱했을 때 단위 행렬이 나오도록 하는 값을 우리가 역행렬이라 합니다. 뭐 정의를 이렇게 써볼까요? 한 김에. 자, 어떤 행렬이 하나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행렬에다가 내가 여기다가 뭔가를 곱했습니다. 곱했더만 정말 단순한 행렬이 나왔어요. 참 고맙죠, 맞죠? 단순한 행렬을 만들어요. 허리 부분이 1이 되고 나머지가 0이 되도록 하는 대각 다이고날 행렬을 만든 거니까 상당히 고마운 행렬입니다. 이 비행렬을 뭐라 합니까? 역행렬이라고 하죠. 그래서 얘를 A의 인버스라고 보통 이렇게 씁니다. 근데 또 이 특징만 되면 안 되죠. 앞에 곱하나 뒤에 곱하나. 이때는 뭡니까? 역행렬일 때는 앞에 곱하나 뒤에 곱하나, 앞에 곱하나 뒤에 곱하나. 즉 뒤에 곱하더라도 당연히 단위 행렬이 나오는 경우를 우리가 요거를 뭐라냐면 역행렬이라고 이렇게 정의합니다. 근데 역행렬이 여러 개 있으면 안 되죠. 근데 다행히도 수학자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역행렬은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유일하더라. 유니크하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자, 이 역행렬을 찾으려면 역행렬은 찾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렬은 마치 정보가 완벽하게 주어져 있어야 됩니다. 즉 뭐냐면 정방행렬일 때. 정방행렬일 때만 역행렬을 구하지 정방행렬 아닌 걸 역행렬 구하라 이런다면 그 사람 시험 문제를 잘못 낸 거죠. 무조건 정방행렬일 때 역행렬을 구하는 겁니다. 물론 뭐 특수한 케이스가 생길 수도 있겠지만 자, 그래서 지금 보다시피 이제 지우고 역행렬 이렇게 돼 있으면 역행렬이죠. 이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얘를 계산할 때는 뭐냐면 역행렬을 구하고 n승을 구하나 이걸 n승을 구하고 역행렬을 구하나 같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숫자를 계산할 때 2의 3승에 2의 n의 m승 이런 거 계산하잖아요. 숫자 대수적인 계산할 때 그때처럼 2의 m의 n승 이렇게 계산하나 혹은 2의 m의 n 이렇게 계산하나 같지만 우리의 초점 여기 맞춥니다.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바뀌더라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즉 마이너스 n은 여기는 뭐야? 뭐 실제로 n번은 계산하는 건 역행렬을 말하는데 역행렬과 얘가 서로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없더라. 그것만 머릿속에 보시면 됩니다. 뒤에 가면 우리가 이런 대수적인 계산들을 계속 해 나갈 건데 살펴보시면 되고 뭐 실제 이제 한양대 문제를 한번 가서 봅시다. 연습용으로. 한양대 13년도 문제입니다. 행렬 A와 B가 되어 있는데 사이즈가 좀 크죠. 행렬은 이제 아주 단순한 계산인데도 불구하고 이 한양대는 이런 계산들을 하게 합니다. 시간을 잡아먹게 하죠. 뭐 단순하게 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두 개의 행렬을 곱했을 때 성분을 우리가 CIJ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 3행 2열과 2행 3열의 성분을 각각 더하면 얼마냐라고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뭐 한번 써볼게요. A라는 게 2, 1, 0, 5라고 되어 있고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행렬은 제일 귀찮은 게 이거 쓰는 게 귀찮아요. 너무 많잖아. 일단 0,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2, 2, 3 이렇게 썼습니다. 이게 A고요. B 트랜스포즈라고 되어 있습니다. B 트랜스포즈니까 이 자체로는 잘 봐세요. 곱할 때. 얘 봐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그러니까 얘는 사이즈가 4 곱하기 4행렬이에요. 얘는 뭡니까? 하나, 둘, 셋, 3 곱하기 하나, 둘, 셋, 넷, 4입니다. 실제로 이 두 개를 곱해서 계산할 수는 없죠. 맞죠? 왜 그렇습니까? 사이즈가 다르지 않습니까? 이 두 개가. 근데 얘를 트랜스포즈를 취하면 뭐가 됩니까? 얘가 4 곱하기 3으로 바뀌죠. 얘가 B 트랜스포즈를 쓰면 4 곱하기 3이니까 얘랑 없애서 계산하면 결국 지금 주어져 있는 이 행렬은 뭡니까? 4 곱하기 3행렬이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써볼게요. 일단 트랜스포즈 3, 1, 1, 4 그 다음에 1, 3, 5, 0 이렇게 쓰고 1,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계산할 때 이 값들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기서 표현하는 게 뭐냐면 하나, 둘, 셋, 3 하나, 둘, 셋 제가 이렇게 쓸게요. 하나, 둘 해서 요 점을 찾아라는 거예요. 요 점. 요 값. 하나. 이게 뭡니까? C32 이거 구하라는 거예요. 즉 C32를 구하려면 뭐 해야 되냐면 앞부분에는 3행 그리고 뒷부분은 2열 값을 계산하는 겁니다. 즉 뭐냐면 3행 2열에 대한 값을 계산하는 겁니다. 즉 얘랑 3행 맞죠? 2열 요걸 계산을 해요. 그럼 얘 두 개 곱합니다. 이렇게 기억자로 하나 0이죠. 요거 두 개 곱하면 3 요거 두 개 곱하면 뭡니까? 마이너스 10이에요. 요거 두 개 곱하면 0이죠? 그럼 마이너스 7이야. 여기 들어가는 값이 뭐야? 마이너스 7이라는 얘기 결론은. 또 우리가 주어진 값이 또 뭡니까? C2, 3죠.
하나, 둘, 셋 하니까 여기에요, 여기. 여기가 뭡니까? 얘가 C2, 3라는 거예요. 그러면 C2, 3 구하려면 뭐 해야 된다? 두 번째 행과 세 번째 열. 맞죠? 열인가? 뭐 두 번째 행과 열. 그러면 두 번째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까? 얘랑 두 번째 하나, 둘, 셋 해서 요거 계산하는 겁니다. 왜 계산하면 요거 두 개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1. 요거 두 개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1. 요거 두 개 5죠? 요거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겠네. 요거 두 개 계산하면 0. 이렇게 되네. 마이너스 10인가? 그렇게 되네. 그럼 두 개 어떠라는 거예요? 두 개 더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19. 답은 뭐예요? 4번이다. 뭐 이런 식으로 찾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단순한 계산이지만 우리가 좀 테크니컬하게 알고 있는 거하고 뭣도 모르고 탁 주어지면 문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런 것도 몇 개 연습을 해보면 금방 될 겁니다. 한양대 문제예요. 그 밑에 학교들은 이것보다 훨씬 계산이 단순한 거 많이 냅니다. 경희대 문제 한번 가볼게요. 13년도 문제입니다. 13년도 때만 해도 경희대도 사회전당형으로 이렇게 시험 문제를 냈었어요. 그러다가 15년도인가 16년도인가에 대해서 소수령으로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사실 경희대도. 그래서 보통 이제 연고대 준비하던 친구들이 이제 또 아쉬운 따라 또 경희대도 또 지원하고 막 이렇게 하게 되는데, 경희대도 문제는 뭐 일반적인 편 문제, 간단한 문제예요.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2차 정사각형열 AB라고 되어 있습니다. 2차라고 되어 있죠. 크기가.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정사각형 2차라고 되어 있으니까 2 곱하기 사이즈가 2 곱하기 2라는 거예요. 사이즈가 2 곱하기 2구나. 두 개가. 그런데 특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 더하기 B는 단위 행렬이 나오고 두 개 곱하면 단위 행렬이 나온다. 뭐 상당히 특출한 놈이죠. 맞죠? 특이한 놈이에요. 상당히. 근데 이걸 했을 때 2013년도에 시험 문제 냈다는 걸 강조하고 있죠. 2013년도 이제 문제를 바꿀 때 이제 18로 바꾸면 18년도 새로운 아주 신선한 문제로 바뀌는 것 뿐입니다. 이게 편입 문제의 묘미죠. 맞죠? 자, A 행렬의 2013승, B 행렬의 2013승. 뭐 특징을 찾아야 되는데 뭐 더하고 곱한 것밖에 특징이 없어요. 어떻게 할까? 대수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게 선형 대수학이잖아. 대수적으로 넣고 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넣고 빼고 해보죠. 얘를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이렇게 쓸 수 있나요? A는 단위 행렬 마이너스 B라고 쓸 수도 있고, 요리도 해보고 저리도 해보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 놈의 값을 여기다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단위 행렬 I 마이너스 B가 되고, B가 되겠죠? 여기 A 여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면 얘는 단위 행렬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행렬은 순서를 깨면 안 됩니다. 곱할 때 얘랑 얘랑 곱하면 그냥 단위 행렬과 자기 자신이 곱하면 B가 곱해지면 무조건 자기 자신이에요.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는 B가 되네. B 마이너스 B 제곱 이퀄 단위 행렬 I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네. 맞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잠깐만. 저렇게 써놓은 게 맞죠?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값을 써보면 왼쪽 뭐 순서 바꾸는 건 상관없죠. B제곱 마이너스 B에 플러스 단위 행렬 I 이퀄 0 뭐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행렬에서 우리가 계산할 때 이 단위 행렬이 되어 있으면 편리한 게 이런 여기다가 뭘 쓸 거냐면 제가 요걸 한번 곱해 볼게요. 지금 계산한 거니까 여기다가 제가 뭘 구할 거냐면 공간을 좀 너무 작게 잡았다. 좀 더 당겨서 여기다 당겨서 B제곱 마이너스 B 플러스 단위 행렬 이퀄 0이라고 이렇게 썼고요. 여기다 요게 우리가 많이 보던 거예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런 거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럼 얘는 뭘 곱합니까? X 플러스 1 이런 걸 곱하면 되죠. 이퀄 0 이러면 뭡니까? 얘가 X 3승 플러스 1 이퀄 0 뭐 이런 식이 되지 않습니까? 단위 행렬일 때는 이 뒷부분이 단위 행렬 I가 되면 그러면 우리가 쉽게 표현이 되거든요. 요걸 빨리 판단해서 떠올려야 되겠죠. 그래서 양쪽에다가 이제 행렬에서 여기다가 이걸 곱하는 겁니다. B 플러스 단위 행렬 I 이렇게 곱하는 거예요. 이렇게. 맞죠? 이건 어차피 어떤 값에다가 곱해도 어차피 0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B 플러스 I를 곱했겠죠. 하지만 0행렬과 곱해지면 그냥 0입니다. 계산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럼 요거는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얘는 이렇게 보여요. B3의 플러스 I는 0이다. 이렇게 될 겁니다. 즉 우리가 B를 3번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단위 행렬 I가 나온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2013번째인가? B를 2013번째 이렇게 쓴다면
아까도 말했듯이 3으로 계산을 하면 얘를 뭘로 뺄 수 있나? 671인가? b에 3으로 빼면 671 이렇게 쓰면 되나? 맞아요? 여기 두 개 요게 곱하면 6, 3, 18, 20 맞네. 2013번이라는 건 3 곱하기 671입니다.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단위 행렬 i가 되니까 671번은 이게 뭐예요? 짝수인가요? 홀수죠. 홀수니까 얘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i가 나오겠죠. 짝수가 되면 i가 나올 거고, 그렇죠? 이렇게 표현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얘는 마이너스 i가 되네? 그럼 두 번째 또 하나 보면 b도 이렇게 했는데 좀 전에 했던 것처럼 다시 똑같은 반복을 또 해볼게요. 이번에는 뭘 썼냐면 a 이퀄 이렇게 쓰지 말고 얘는 b 이퀄 이렇게 써볼게요. b 이퀄 i 마이너스 a 이렇게 또 바꿔서 한번 써보죠. 그럼 요거를 여기다 또 대입하죠. 그러면 요 식은 또 바꿔서 지우면 a에 얘가 여기 들어가니까 단위 행렬 i 마이너스 a 이퀄 단위 행렬 i 이렇게 나올 거였네. 그럼 요 두 개 곱하면 뭡니까? a 행렬이 되고 요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 a 제곱이 될 거고 이퀄 i가 되겠죠. 지금 좀 전에 했던 거와 뭐 거의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럼 요건 지울게요. 지우고 쓰면 a 제곱 마이너스 a에 플러스 i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0이지 않습니까? 양쪽에다 여기다 얘도 마찬가지로 a 플러스 단위 행렬 i를 곱하면 되겠네. 그렇죠? 따라서 a 삼성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마이너스 i가 돼요. 여기에. 그럼 뭐 A의 2013승도 마찬가지일 거 아닙니까? A의 2003승도 13승도 A의 3승 곱하기 A의 701 이래 되니까. 그래서 이것도 마이너스 i예요. 두 개 더 알았으니까 마이너스 2배 i 이래 되죠. 그러니까 그냥 여기 경희대 문제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떤 행렬에 나중에 문제를 풀다 보면 한양대나 중앙대 문제들은 상당히 고난이도의 문제가 많이 나오지만 여기는 그냥 행렬을 넘겨주고 더하고 이런 작업을 좀 통해서 이런 어떤 특징들을 찾아내는 그런 문제 유형이지 않나. 답은 3번이죠. 그죠? 그렇게 해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볼까요? 또 한양대 12년도 기출 문제입니다. 다음 A 행렬의 트랜스포즈에 대해서 트레이스 값을 구하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일반 편입에서는 마치 공식화 시켜서 공식을 해놨는데 아이디어를 보고 제가 공식화 할게요. 지울게. 보통 많이 쓰는 겁니다. A 트랜스포즈의 A 트랜스포즈의 트레이스 값을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잘 모르면 행렬은 우리가 이 행렬이 나중에 중대 문제나 한양대 문제 같은 경우는 사이즈를 크게 줘요. 시험 문제. 그러면 학생들이 와, 이 행렬 어떻게 다룰까라고 생각하지 말고 행렬을 최대한 차수를 작게 잡아요. 특징은 시험 문제에 주어져 있는 조건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어떻게 잡냐? 2 곱하기 2 혹은 3 곱하기 3 최악의 경우. 근데 2 곱하기 한번 생각해 봅시다. A하고 A 트랜스포즈를 두 개 곱한답니다. 그리고 트레이스를 한대.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보죠. 실질적으로 얘를 가지고 얘 두 개를 실제로 계산을 해요. 계산을 한 다음에 트레이스를 계산을 하면 시간적으로 꽤 걸릴 겁니다. 생각보다요. 맞죠?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지만 시간이 걸리죠. 일반 편입의 공식으로 이야기하자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각 성분을 전부 다 제곱해서 더하면 그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답입니다. 전부 다 성분을 다 더해서. 왜 그럴까? 예를 들어서 A 행렬을 제가 1, 2, 3, 4라고 제가 이렇게 써볼게요. 이렇게 썼어요. 그럼 이거에 트레이스라고 한다면 트랜스포즈는 1, 2를 어떻게 열로 1, 2 이렇게 했었죠. 그 다음에 2행을 2열로 그죠? 그래서 3, 4라고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봤어요. 계산을 해보면 기억자로 계산하니까 이렇게 계산할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 첫 번째 들어가는 얘 곱하니까 1의 제곱 이렇게 곱하니까 더하기 2의 제곱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내가 관심 있는 건 뭐냐면 트레이스라고 했거든. 트레이스니까 나머지 옆에 있는 성분은 관심 없어요. 요 성분만 관심 있다면 요 성분만. 그렇죠? 자, 그러면 다시 볼게요. 그러면 얘는 뭐예요? 2행 2열이죠. 2행 2열이니까 두 번째 거 따지면 됩니다. 그럼 얘 3의 제곱, 4의 제곱. 그러니까 여기는 뭐예요?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죠. 여기는 값이 뭐가 들어가든 상관없지 않습니까? 자, 그럼 트레이스 값은 뭡니까? 이 값과 이 값을 더하라. 즉 무슨 말이죠? 얘 제곱, 얘 제곱, 얘 제곱, 얘 제곱해서 더하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폼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냥 뭐 공식처럼 외우고 있는 것도 좋아요. A 트랜스포즈의 트레이스는 얼마냐? 이러면 각 성분들 얘 제곱하면 얼마예요? 1 더하기 얘 1 맞죠? 1 더하기 그 다음에 요 마이너스 1 제곱하니까 1 더하기 1 제곱하니까 1 더하기 1 4 1
1, 4 이렇게 되네. 1이 몇 개지?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8. 8이 16. 16이네 답은. 맞죠? 이렇게 단순하게 찾는 겁니다. 아주 단순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뭐 특화되어 있는 이런 문제들은 한양대 문제긴 하지만 뭐 옛날 12년도 문제지만 너무 단순하죠. 근데 이거는 예전 12년도 문제잖아.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하는 게 뭐냐면 이때는 통해요. 이런 문제가 있었으니까 모의고사나 볼 때. 근데 요즘은 또 이런 문제 안 내잖아. 그럼 이런 공식 외워봤자 옛날 문제를 풀 때는 도움 되겠지만 현재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는 이런 공식이 사실은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아가는 방법을 이해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우리가 행렬을 다루는 방법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몇 가지를 참고하시면 될 겁니다. 그 뒤에는 이제 참 거짓인데 OT하고 하니까 너무 시간이 오래 많이 잡아먹었네. 한번 쉬었다 갑시다. 미칠 것 같죠? 시작하자마자 쉬었다 갑시다.